이것은 초기에 돌보아야 했고 이해받아야 했던 발달적 욕구를 이해하고 환자의 자기애를 원관리자의 박탈에 의한 탓으로 돌린다. 코봇이 제공한 자아 동조적 분위기와 그의 공감적 이해는 현대 정신적 분석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자기애적 전이의 측면이다. 코봇의 사례 자료에서 우리는 분석가의 공감 실패에 따른 분노 반응을 통해 환자가 개선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분노 반응이 전이에서 발생하고 원래 대상으로 외상성 박탈을 재현함에 따라 이러한 분노 반응에 대한 이해는 자기의 환자의 작업의 주요 초점을 구성한다.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피할 수 없는 실망은 의도적으로 유발된 것이 아니며 그에 따른 분노 표현도 억제되지 않는다. 분석가는 환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감정적 타당성을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유전적 뿌리를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코봇의 치료는 여러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현대 정신분석 치료와 일치하는 것 같다. 1. 그는 자기애적 전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2. 그는 환자의 현실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다. 3. 그는 자기애적 상해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의 표현을 억제하지 않는다. 4. 정확한 해석보다 공감, 정서적 의사소통의 한 형태인 공감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코봇의 치료 형태는 현대 정신분석이 되어가는 노정에 있다. 현대 정신분석과 다른 것은 주로 독소 반응에 접근하지 않는 것, 즉 그가 분석가에게 불러일으킨 부정적인 감정을 환자에게 피드백하는 것은 시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석가의 긍정적인 감정은 치료적 작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환자에 대한 공격적인 감정에 가능한 치료적 사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이모셔널 피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가 주는 객관적인 역전이 속에 필요할 때는 인터벤션으로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서가 어떤 지지적인 정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공격적인 정서가 공감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모셔널 피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내담자는 어떤 경우에 아무 접촉도 안 해주는 부모 밑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사랑의 정서건 공격의 정서건 경우에 따라서는 인디퍼런스가 문제죠. 우리가 그래서 인디퍼런스 하다고 하는 게 근접해 있는 게 우리가 분석적인 중립성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런 정서적인 데프로베이션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에 정서적으로 전혀 자기를 공감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어떤 정서도 주지 않았던 어떤 부모를 또다시 만나는 상처를 재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정서적인 공감, 코어적인 공감도 있지만 조금 더 이모셔널 피딩이라는 이런 인터벤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들어주기만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에게 필요한 I love you도 필요하고 어쩔 때는 애가 망나니 짓 할 땐 I hate you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자기가 엄마한테 화가 났으면 엄마한테 화를 내고 있으면 엄마도 그 화난 정서에 반응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화를 내거나 사랑한다고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그래 우리 애기 괜찮아만 하고 있는 부모를 만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속이 터져버리겠죠. 그래 알았어.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한다고 반응하지 않고 분노에 대해서도 분노에 반응하지 않고 증오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아이나 아니면 내담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런 점에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모셔널 피딩들 그리고 이모셔널 피딩을 할 때 어떤 정서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이걸 나누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정서를 다양하게 연구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 정서를 공감뿐만이 아니고 인터벤션으로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아까 탁소이드 리스판스나 이런 것 또 제가 이고 디스타닉
완벽한 조이닝이나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도 정서를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정서의 일종의 피딩이죠. 그래서 심플하게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공감에 실패하느냐, 이거하고 좀 다른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웃과의 굉장히 많은 공통점도 있지만 코웃이 다루고 있지 않은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환자 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환자가 가지고 있는 환자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정서들, 역전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코웃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그 다음으로 또 가보죠. 네, 그다음 컨버그입니다. 컨버그는 거대함과 경멸의 자기애적 방어적 태도를 자아의 약점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하기보다는 해석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컨버그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과 내면화된 좋은 대상에 대한 모든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아 밖에서 자신의 아마도 과도한 공격을 투사한다. 좋은 자기와 대상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와 대상이 원시적 공격의 압력으로 분리된다는 컨버그의 공식은 대상을 공격으로부터 보존하려는 시도로서의 자기애적 방어에 대한 현대 분석적 개념과 유사하다. 컨버그와 스파디츠는 둘 다 마음의 통합적인 발달에 대한 희생을 공격적인 욕동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삼고 있으며 둘 다 환자의 분노 관리에 관심이 있다. 스파디츠는 환자가 분석 세션의 한계 내에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격성을 동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컨버그는 환자의 공격성을 자유롭게 대면하고 해석하여 동원하고 제한을 설정하여 결과를 제어하며 때로는 입원 또는 치료팀의 보조원의 도움에 의존한다. 컨버그는 정신분석 커뮤니티에서 많은 자극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역량의 일부는 치료사에게 거의 보편적으로 유발되는 감정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기애적 및 경계성 환자에 대한 그의 특성화에서 파생될 수 있다. 그는 자기애적 환자가 얕고 부러워하고 탐욕스럽고 착취적이고 불신하고 공감하지 않고 화를 내고 붕괴하고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분석가 세대를 대변할 것이다. 그는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여 환자를 이해하는 것 같다. 그는 다른 분석가들이 이러한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왔다. 컨버그의 치료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면에서 현대 정신분석과 다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치료 상황을 오염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 의사소통을 위해 감정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가 추가 분석 매개 변수를 도입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보장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는 또한 환자가 모든 것을 말하게 하는 것보다 통찰력을 전달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 역전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격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과 해석이 때때로 환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의 인식에서 코어처럼 컨버그는 현대 분석가가 되는 노정에 있다. 그가 해석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치료의 형태인 그의 지지적 심리치료가 환자의 견해가 수정되지 않도록 허용하는 현대정신분석과 유사하지 않은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이 토론의 적절한 것은 필립 로스의 전문 저널에서 자신의 사례를 발견한 My Life as a Man에 나오는 영웅의 반응일 수 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거꾸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펠보게 뒤집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토록 좋은 일을 한 당신이 어떻게 그토록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 쓸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포지움의 주제입니다. 그래요. 애 많이 쓰셨어요. 아주 굉장히 깊은 내용을 아주 잘 번역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쩌면 코웃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코웃과 컨버그 그리고 스파틴스의 입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아마 이 논문은 또 다음에 또 읽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하고 읽기도 했지만 ICP에서도 제가 이 논문을 가지고 ICP에서는 자아심리학을 이번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아심리학을 한 학기 지금 하고 있는데 가을 학기 13주를 한국에서 영상으로 진행 중인데 그 중에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로 이 논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논의를 영상으로 만든 것을 ICP 학생들하고도 쉐어를 했어요. 그쪽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낯익은 사람들의 이론이지만 이건 임상 이론이고 또 그리고 메타사이콜로지라고 할까요? 우리의 초심리학과도 연결되어 있는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복합적이죠. 우선 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부터 심리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분들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임상에서는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모습에 우리는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것인가, 어떤 개입이 필요한 것인가, 그냥 우리가 공감만 하고 있을 것인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적극적인 개입들이 필요한 것인가, 해석으로 계속해서 이분들을 돌볼 것인가, 해석만이 아니고 해석 이외의 다른 개입 기법들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쪽에서 많은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다음 학기 컨버그 시간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한 코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화해내는 과정을 갈 거예요. 그러면서 또 스파틴스의 견해와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의 어떤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자기애적이나 보더라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두 학기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중요한 발제하신 우리 강 목사님부터 각자 어쩌면 이번 학기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가지고 나누시죠. 예, 처음에는 지난주 서목사님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이제 여유로 부렸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이걸 그냥 다 같이 내용을 읽는 게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냥 번역하느라고 조금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정서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걸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게 현대 정신 분석하고 이 컨버그하고 코어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면서 결국은 이게 논문에서는 컨버그나 저기 코어시 현대 정신 분석을 하는 노정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소만 표시죠? 네, 어떻게 보면 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각자가 다 그냥 다른 것 같아요. 각자가 다르죠. 예, 다른 건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뿐이지 코엇이 현대 정신 분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컨버가 그렇게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 말 그대로 현대 정신 분석이 어떤 면에서는 강력하지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코엇이고 다른 부분은 컨버그라는 거를 이 논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저자가 정리를 잘 해놨는데 딱 비교해 보니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 필요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모든 것이 공통되는 이야기는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네,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이게 살펴보면은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신앙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서를 차단하고 말하자면은 절대 선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선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결국은 이 신앙이 인간의 그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외적인 형식적인 삶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뭐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정서를 외면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그거를 역전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서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기보다는 건강한 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큰 작업을 하셨어요. 우리 또 다른 선생님도 조금 나누시죠. 저는 이걸 어떤 코엇이라든지 이번 학기나 하면서 아니면 이번 하면서 어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주변에 너무 많은 이러한 정서적인 어떤 아픔을 가지고 정서적인 어떤 불규칙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또 접하게 되는 거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생존의 문제의 위기까지 달려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이나 그런 걸 많이 좀 이야기를 듣고 또 찾아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어떤 간단한 어떤 문제의 정서적인 가벼운 게 지나가는 감기 정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실존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관계에까지 이르게 수 있는 굉장히 어떤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자기애적이고 나르시스틱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 관계성 속에서 너무 많이 퍼져 있고 이 속에서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어떤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이걸 잠시 코엇이라는 걸 접했지만 그런데 지난주부터 시작해 2주 동안 스파츠니츠라든지 코엇이라든지 햄버거 등을 통해서 비교하면서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강목사님도 말씀했지만 다르지만 또 비슷한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제가 주변에 접하는 이런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라든지 사례들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느끼는 게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케이스를 맞닥뜨렸을 때 저 또한 거기에 휘말려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저도 막 요동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악한 힘일 수도 있고 어둠의 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상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왜곡되고 역기능적이고 또 구조화되지 못하고 체계화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다듬어지지 못한 이런 것들이 한 인간의 실존적인 삶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싶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성 속에 있는 구조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껏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조력자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부분에 도전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요. 계속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끊임없이 어쩌면 네. 우리 이현숙님은 오랫동안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했으니까 이런 환자는 보면은 이제 내가 웬만큼 볼 수 있지 하지만 만나는 환자마다 각각 독특한 분들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그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응하는 어떤 태도, 자세를 우리가 배우는 거지. 구체적인 임상의 방법은 매번 새로 만들어야 되는 점, 대상에 따라서 그때 그분에게 맞는 기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뭐예요? 무슨 매뉴얼?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그때 다르죠. 매번 다르죠. 그래서 의과대학생들이 의과대학 서적을 다들 줄줄이 외워서 어떤 경우에 무슨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초년생들 의사들한테 높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줄줄이 교과서에 있는 것을 막 외우는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렇게 이런 것들이 아니죠. 여기 우리 정신의 세계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잘 관찰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깊은 사람의 심리를 어느 하나의 이론으로 다 담아낼 재간이 없어서 이렇게 수많은 어떤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이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게 절대 DSM에 가치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DSM 기준으로 환자를 보기 시작하면 사고가 나버리죠. 네. 그 임상에서 어떤 태도의 문제, 또 임상 시간이나 이런 구조화 문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더 굉장히 중요하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과연 뭘까? 과연 내담자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나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편안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교수님 표현이 이게 말로 듣는 거하고 내가 경험해서 이렇게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론으로는 이해하는 폭이 적은 반면 내가 실제 현장에서 겪었던 것들이 다시 이론을 통해서 다시 정리되는 듯한 이런 반복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 또 누락된 게 보이고 또 거기를 채우고 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무슨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 것도 같고 아무튼 계속 지속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던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이렇게 힘든 분들을 치료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격에 의한 치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면서 치료하는 힘들이 함께 성장해 간다. 그래서 우리의 퍼스널리티를 통해서는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퍼스널리티를 형성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도우려면 다른 이들의 정서를 컨테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보드라인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주는 어떤 임펄스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 버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컨테이너가 되느냐는 결국 우리의 퍼스널리티의 힘이죠. 그럼 저는 느끼는 게 맷집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정서적 맷집이 어떤 해서 정서의 맷집도 좋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심한 환자 만날 때는 조금 인터벌을 두면서 산책을 하든 좋은 음료를 마시건 해서 자기를 돌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는 아마 이 선생님은 계속 경험할 텐데 심한 환자들 계속해서 보게 되면 탈진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를 견뎌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었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여기 순천에 와서 전남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예. 그곳에도 잠시 한 1년 있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렇죠. 3개월 지나면. 오. 왜냐면 그 아동보호에 이렇게 접촉되는 케이스들은 상식을 벗어나고 정서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것들을 케이스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컨테이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사실은. 도망나고 잘하셨어요. 그게 내가 안전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예. 야, 이게, 천금이 생겨도 이 일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걸까요? 그래갖고, 어쨌든 저는 저한테 솔직했고, 거기서 나온 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무모하게 용기를 가질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컨테이너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데 그 속에 노출된다는 것은 나에게도 위협이 되고 내가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돼요. 진짜 요새도 가끔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데 뭐 어제 여수에서 어느 한 아파트에 쌍둥이 어떤 남자애가 냉장고에서 발견됐어요. 아유,
그래서 지금 거기 엄마를 입건하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은 또 분리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예상이 돼요. 상상도 못하죠. 그럴 때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막 답답해 죽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래요. 예. 그래서 치료자가 자신을 아는 것도 자기를 보호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치료자의 옴니펀던스예요. 나는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옴니펀던스 빠지면 큰일 나요. 그거는 오버죠. 네. 그래서 우선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것은 빨리 물러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주연님도 조금 지금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어떤가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 얘기도 들으면서 저는 임상보다 교육 쪽에서 교육 그 시간에 갖는 느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 몇 년이 그 수업사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저의 성향들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를 해주는 것보다 뭐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제일 어렵죠. 예. 그때도 그거를 제가 막 뭐를 많이 준비해서 막 뭐를 하는 거는 오히려 쉬운데 그거를 학생들이 뭐를 하고 실수도 하고 뭐도 하고 뭐를 기다리고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치료사의 어떤 그 담아내는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갖춰내는 게 어떤 분야 뭐 부모로서건 치료사건 선생이건 뭐건 정말 어려운 일 같고 굉장히 핵심적인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요즘은 많이 그 내공이 쌓여서 이제 아마 컨테이너가 커지셨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아까 그 조이닝이라는 거를 뭐 적절한 우리가 조이닝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뭐 번역하는 거나 뭐 표현을 특별하게 표시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그 조이닝을 혹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정서적 뭐 함께하기? 좋죠. 근데 정서적 함께하기인데 그게 정서적 함께하기가 조이닝만 있는 게 아니고 미러잉도 조이닝 같으니까. 미러닝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코시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이 현대적 지문에서는 다양하게. 그래서 공감 중에 조이닝과 미러잉으로 크게 나누고 그 중에 또 이고 신타닉 조이닝, 이고 디스타닉 조이닝, 이고 신타닉 미러잉, 이고 신타닉, 이고 디스타닉 미러잉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웃은 그냥 공감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 공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공감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코웃은 충분하게 설명해내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한 학기 동안 아주 수고하셨는데 한 주일 잘 쉬시고 그 다음 주 우리 뵙죠.